방조. 방조. 네. 방조라는 단어인데요. 요 며칠 동안 저를 되게 이성을 잃게 할 정도로 화를 나게 했던 기사에 들어있던 단어입니다. 그 분신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노동자분이 계시죠. 조합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조선 NS에서 나왔죠? 네.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 이름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원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몸에 신호를 붓고 라이터를 들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나니까 뒤돌아서면서 전화를 걸었다. 언론사에. 근데 이 모든 게 보통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탐사 취재팀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직접 다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런 다음에 기사로 나가야 될 게 그냥 나왔어요. 네. CCTV만 이제 쓱 보고 그 CCTV도 그냥 법무부에 있던 거죠. CCTV가 법원. 법원. 네. 법원에 있던 CCTV를 일개 조선일보 기자가 과연 어떻게 구해다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를 쓱 보고 지가 마치 명탐정 코난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막 잔뜩 추리를 해가지고 이걸 기사랍시고 썼어요. 네. 이게 오늘 또 5.18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혹은 돌아가신 분들 주변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뭐 공감까지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를 기사로 쓰면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이게 이제 그냥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커뮤니티에 2차, 3차, 4차, 5차 막 퍼지면서 점점 더 수준이 더 첨참하게 떨어져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제가 그냥 방조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싶긴 했습니다만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대가 없는 기사가 계속 나오나. 네. 이게 한두 번 하고 두들겨 맞고 아무리 너도 그래도 사람이면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사람이면 좀 자기 행동을 개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안 지쳐요. 네. 네. 저는 뭐 이것도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없어서가 아니다. 네. 공감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할 줄 아는데 이분의 그러는 거다? 이력이나 네. 기사 쓴 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이거는 악의적으로 쓴 겁니다. 일부러 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이 예.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쓴 기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공감 능력이 물론 없겠죠.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예. 근데 단순히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냥 2차 가해성 어떤 의혹을 던진 수준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일부러 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예. 의도적으로 빈 구석들을 빼버린 채 빈 구석을 알아내지 않고 네네네. 예.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보여주고자 싶은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쓴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노리는 게 분명히 있죠, 당연히. 노리는 지점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예. 이걸 또 SNS로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 예. 양재 변호사가 이 SNS 글을 보더니 참 변호사답게도 지가 빠져나갈 구멍을 덮어놨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가 먼저 던지고 예. 이제 국회의원이 받고 이러면 이제 온라인에서의 파괴력이 더 커질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이거 노리고 쓴 기사구나. 네. 노리고 쓴 기사 명확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91년도에 있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법조계나 언론계에서는 흑역사의 정석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재심해가지고 결국 무죄 판결 받았고요. 애초에 그게 재심이 아니라 그 무슨 필적 감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조작된 발언이 이분을 유죄로 이끌었던 것 자체가 흑역사고요. 네, 사법부의 흑역사죠. 네, 거기다 휘둘렸으니까. 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흑역사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공안 정국을 유도해낸 공안 검사들. 과 이제 청와대의 합작품 그리고 거기에 사법부가 공조한 그런 이제 아주 삼각공조군요. 민주화 이후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희대의 흑역사인데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1991년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32년이 흘렀는데 그걸 다시 한번 너무 화가 나는 일이라서
뭐 기사 자체는 사실 우리가 자세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좀 저질 기사죠, 이거. 저질이고 예. 이게 오죽하면 경찰이 다른 언론에 대놓고 그렇게 반박을 했겠습니까? 예. 사실관계도 다 반박을 했고 저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조선일보가 이런 정말 이상한 짓을 했지만 사실 우리 다른 언론 보도들도 그런 음모론 수준까지 안 나갔을 뿐이지 사실 그 정도의 혐오 이미 다 깔려 있었어요. 이 양해동 지대장 관련 보도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양해동 지대장이 이렇게 그 건설노조 간부가 사망했다고 해서 뭐 단속에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사 정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수사는 정당했다. 우리는 증거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윤희근 청장이 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은 다 신나가지고 계속 양해동 지대장 사망한 이후에 뭐 앞으로 건설노조는 주먹을 쓸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쓰거든요 지금. 그게 다 2차 가해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조선일보와 같은 기사가 나올 토양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 지금 조선일보 기사의 문제점은 다른 언론이 그걸 또 받아요. 지금 원희룡 장관만 받은 게 아니고 또 받습니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해동 죄송합니다. 건설노조 간부 사망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늦춰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로만 썼다면 이제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도 얼마나 있다. 자기네들한테 달콤합니까? 안 그래도 단속 계속해서 때려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조선일보만 사실 뭐라 할 건 아니다. 거의 뭐 갇혀져 있는 토양에서 활용 점정을 찍었을 뿐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토양 위에서 조선일보는 한 발짝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네. 그것도 조선일보로 친 게 아니라 조선 NS로 쳤잖아요. 네. 네. 혹시라도 언론 중재라든가 이런 뭔가 사법적인 것들에서 꼬리 자르기 그렇죠. 문제가 안 되면 되는 이제 거죠. 꼬리 자르기 하려고 방조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범죄를 방조한 거죠. 조선일보라는 본체가 이런 이 허드렛 일, 이게 지저분한 일 맡아주는 지체인 NS에게 네. 거기에 있는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해온 일들이 바로 이 방조거든요. 칼잡이 시킨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이런 일 벌어지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뭐 또 개인의 일탈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네. 네. 뭐 적당히 꼬리 자르기가 적합한 정도의 수단으로 지금 쓴 거 있으니까. 저는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너무 처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온 거 뻔히 알면서 보고 싶은 심리 있지 않습니까? 예. 댓글을 열어보면 도대체 언제나 좀 이런 게 바뀔까, 이런 인식이 바뀔까. 지금 이 정부도 노조 때리기가 유일하게 지금 지지율 상승에 효과가 있었잖아요. 다른 건 모두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 기조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고 노조, 시민단체, 기타 등등 뭐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이거는 뭐 태클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언제쯤 이런 걸 좀 안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를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법적 조치는 한다 그러는데, 예.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이제 정정보도 청구도 한다 그러는데, 예. 사실 그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우리 이거 다 봤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한다고 해서 사실 이 엄청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퍼진 2차 가해 혐오는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전 걱정입니다, 진짜. 그 미디어오늘인가 미디어스인가에서 이거 이제 당사자 이제 취재할 날 했더니 당사자는 얘기 안 하고 예. 데스크에선가 장상진 기자 그 얘기했다면서요. 뭐가 2차 가해냐고. 그렇습니다. 1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2차는 뭐고 1차는 뭐냐 이런 아니, 얘기를 뭐, 했다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그 김아미 방탄님이 방통위 제소가 답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예, 방통위는 이거를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방송에 나왔다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나중에 사법적으로 이제 사법부에게 묻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이제 검찰 권력이나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우호적이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전 이건 끊임없이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법적으로. 예. 시간이 걸려도. 예, 시간이 걸려도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되고, 고통스럽더라도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사례를 자꾸 또 만들어야 돼요. 판례를 만들거나 이래야 되고요. 유서대필 사건처럼요? 예. 그렇죠. 만약에 뭐 외국 언론들은 이런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여기도 뭐 조선일보 아니다, 뭐 조선 NS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타이틀이 조선일보인데 예. 뭐 워싱턴 포스트 SNS 계정 뭐 이런 데서 이런 기사는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거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체가 이런 안 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상할 게 없기 지킬 게 때문에.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은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 언론 신뢰도에서 꼴찌하잖아요. 예. 근데 조선일보는 참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들 이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걸 기자 개인의 완전히 이 머릿속 상상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정도 기사면. 기사 보면 알아, 보면. 그러니까 알아. NS로만 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 쳐도 예. 그 본체가 안 상한다는 만약 생각을 진짜 하고 있었다면 정말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도 조선일보로 그냥 나올 뿐더러 포털에도 다 조선일보 탭에서 네네. 그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심지어 톱에다가 올려놨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조선일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 대통령질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 4.19 때도 그랬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엄정하게 싸워야 된다고. 오늘 기념사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네. 네.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징벌적 손배제, 징벌성도 별로 없었던 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 거를 아이고. 죽어라고 막았던 후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단순한 실수 이상의 만약에 실수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입증할 수 없어서 실수라고 하거나 또는 뭐 오인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해도 생긴 손해는 명예의 훼손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이런 거는 망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만든 데들 자회사 자르게 하더라도 네.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게 뻔히 있고 이런 게 가짜뉴스고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인데 언론인들이 사실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그거 막고 나섰던 거잖아요.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거 언론 자유 침해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 얘기했었죠. 이거 팔다리 다 자르는 거다라고. 너무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폭스뉴스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허위 보도로 얼마 맞았죠? 1조인가 맞았나요? 1조는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맞았지? 아무튼 엄청난 1억 달러 아니야? 예. 10억 달러? 모르겠다. 그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런 제도로 그렇게 세게 맞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미국은 법인 그런가요? 미국에서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구나. 민사소송에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행위 주체가 상당 수준의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단지 피해를 복구하는 것 수준으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언론에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업 전반에 다 적용하는 다 적용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는 게 이 기사를 쓴 작자가 원하는 바일까? 이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주기가 너무 싫은데 예.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도 될까? 라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모욕을 당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약자를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렇게 짓밟는 걸 보면서 저 솔직히 그 다른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막 사실 합성해놓고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약간 사리가 듭니다. 예. 눈앞에 있으면 정말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이거 사실 열받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명한 대처법은 뭘까요? 감정 그러니까 소비 안 하는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혐오나 2차 가해의 진짜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도 손해예요. 왜냐면 진짜로 화를 내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논쟁이 붙어서 이게 하나의 공론장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그렇다고 무시를 하면 우리만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댓글도 붙어 있고 심지어 일국의 장관이 이거를 받아주고 자빠졌고 이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사실처럼 묻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궁금했던 바. 근데 저는 이게 나쁜 놈들이 그냥 되게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사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냥 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다수가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는 좀 일단 별개로 치고요. 적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방조하면서. 조선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 NS 이 기자도 그렇고 그걸 받아쓰고 회피하는 국토부 장관이나 다른 언론들도 그렇고 이 고리가 수준이에요.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선진국에 도달했다, 뭐 촛불혁명을 거쳤다, 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자부심 넘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불과 몇 년 안 가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가 우리가 과대평가했다는 얘기야. 크게 잘못되어 있다. 아직도. 이 사회를 과대평가했다는 거고 이 사회가 과대평가되지 않은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화를 내서 될 문제는 당연히 아니에요. 일단 화내는 건 아니다. 네, 냉정해져야 돼. 이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 수준이 심각하게 더 낮다. 일단 인정해야겠네. 자존심 상해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심층 민주화를 얘기하는 게 87년 민주화 이후로 87년 체제는 이미 다 끝났고 뭐 형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필요는 있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단순히 나아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인식이 다 그렇죠?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후속 세대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이른바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될 것처럼 너무 나이브한 생각들을 했었단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걸 화낼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이렇게 작은 의미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는데 막 속에서 열불이 터져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고 하고 나가지고는 어떠냐면 사람이 보통 포기하고 지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비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 작게 화내서 해결될 문제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야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제 찬찬히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이런 꼴통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있는 걸까? 어느 정도 심성으로 이게 스며들어 있는 걸까? 우리 주변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 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튼튼한 기반이 이 정도 생각, 화를 내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정도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쪽은 적극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단단히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저들은 설마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포기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런 태도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상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고 영화 안에서 진짜로 상대방을 죽여야겠다고 실질적으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조용하게 근데 정말 정색한 채로 작전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놈들 저대로 저렇게 놔두진 않겠어 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앞에서 이제 화를 내는 건 뭐 내는 거라고 치더라도 되게 냉정하게 훨씬 더 멀리 보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섣불리 풀어버려도 안 될 일이군요. 내가 화를 확 내고 그렇죠. 보통 화를 내면 맞아요. 화를 내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약간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아우 짜증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사실. 오해만 하는 거지 그냥. 군자의 복수는 100년이 가도 늦지 않는다. 군자가 별로 이렇게 어렵네. 군자가 돼야 되네. 그리고 또는 이런 게 과잉, 그러니까 정치 시기상 과잉에서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몰려서 나오는 그렇죠. 때가 1991년에 그와 같은 사태는 결국에는 공안 검사들 군부의 흔적이 남았던 발악이었어요. 결국은 군부는 더 이상 집권할 수 없게 됐고요. 공안 검사는 적어도 우리의 사회에서 주류에서 자리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92년에서 97년에 이르는 2차 민주화 과정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도 우리 사회가 약간은 약해지면 이런 놈들이 다시 발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라는 거죠. 즉 1997년 DJ가 되던 시기, 2002년 노무현이 되던 시기 정도에까지가 우리 민주화의 최대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위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리막을 걷고 있는 그렇죠. 이게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9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까지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때 저는 9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느끼는데요. 정말로 세상 살기 싫었어요, 진짜. 저는 91년을 겪으면서.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민주화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민주화가 좀 덜 일어났잖아요. 87년에 노태우가 당선이 됐습니다. 실패했죠. 이거를 빨리 훨씬 더 급격하게 민주화를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되게 조바심이 많이 나던 시기예요. 그리고 91년은 그런 과정에서 터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진보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터져나왔고 너무 강하게 좌절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튼튼하게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어떤 토대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91년으로 돌아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92년에서 97년, 97년, 2002년 사이에서 조금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럼 지금 같은 얘네들이 발흥하는 이유가 뭐냐? 이상한 사람이 집권해서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그건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반드시 이대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훈은 없겠죠, 당연히. 이게 이게 왜 망둥이 날뛰고 이러는 것처럼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으면 별놈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놈들이 제가 비록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수는 아닐 거라고 접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다수면 이놈들이 이렇게 튀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보도 또는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올 토양이 좀 생겼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도 네, 될까요? 네. 네. 그때 분위기는 또 이렇게 확 하고 다른 쪽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썼고 썼어도 엄청나게 아마 그렇죠. 욕을 먹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또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분위기로 좀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걸 강하게 저항하는 다른 쪽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도 조민 씨 그 자동차 가지고 문제 삼았을 때 언론들이 포르쉐요. 네. 거기에 대한 저항감 엄청나게 표출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살짝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바로 사과문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비겁한 놈들은요. 그 바람이 불면 누워요. 지금은 반대쪽 지들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고 거기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갖고 온 단어는 끝났고, 우리 해시민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온 단어 중에 뭐, 교수님이 좀, 요건 괜찮다 싶은 단어가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지와 무식, 스텔라 마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무지와 무식? 네, 무지와 무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무식은 막 상식 같은 걸 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고.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 보통 이제, 넌 이것도 모르냐,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나오죠. 약간 그런, 조금 더 그래서 일상적인 수준인 것 같고, 왠지 무지는 되게 근본적인 자원 같은데, 뭔가? 무지. 뭔가 진짜. 지금 이제 그 봉우리가 해결한 방법은 요게 이제 이른바 이제 맥락에 의한 말의 뜻을 유추하는 거죠. 그렇죠. 때려 맞춘 거죠. 용례식 접근법이에요. 이거 완전히 때려 맞춘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 맥락을 가지고 맞춘 거기 때문에. 어떤 용례를 쓰는 거로 보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그게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인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되게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이게 실제 언어학에서도 용례를 통해서 뜻을 접근하는 방법과 어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 이런 것처럼 애초에 원래 기원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이제 확정하려고 하는 방법. 아, 나 그렇게 찬 사람들 좀 변태 같아. 언어학자들. 언어 뭐랄까요 근본주의자적인 태도가 있죠. 네, 그런 게. 근데 실제로 많이 싸워요 그게. 무식은 말이죠.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 소위 우리가 뭐 커먼센스라고도 하고 상식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상식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온라인에서 항상 그 이제 어떤 어린 친구가 아니 내가 그 동그란 시계를 꼭 읽을 줄 알아야 되냐. 요즘에 눈만 돌리면 디지털 시계고 핸드폰 뒤집으면은 바로 시간이 숫자로 나오는데 내가 왜 시계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지? 그게 반드시 동그랄 필요는 없는데. 네모도 나오죠? 네. 핵심은 초침, 시침이 있는 시계. 예. 이게 다 발가락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걸까, 무식한 걸까? 어렵네. 이게. 이거는 교활한 거야. 저는 어근이나 어원을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화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질서하기만 한 경우들도 많아요. 지멋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이놈은 이렇게 쓰고 저놈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안다면 그렇게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이제 전효성 씨가 민주화 단어 잘못 썼다가 몰로 쓴 거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막연히 화용에게만 기대는 건 그 화용이 무조건 질서 잡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에 있다는 거죠. 안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근이나 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력, 나름의 계통, 이런 것들로 자꾸 회귀해요, 원래. 무질서해지다가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여러 번 말 변형됐던 것들도 결국은 돌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하고 다시 붙고 막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게 일종의 유전자하고 비슷한 거라서 유전자는 겉에 보여지는 형질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유전자가 아예 바뀌어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일종의 DNA와 유사한 게 이제 어근이나 어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벗어날 수는 없고. 네. 근데 화용이 이제 잘 되다 보면 이것의 범위가 좀 넓어서 표현되는 형질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형질을 다시 이렇게 쭉 정리하려면 결국 용례만 의존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진짜 중구난방이 될 위험이 있다. 이게 왜 하필이면 이런 방향으로 갔을까? 이게 하필은 왜 이런 방향으로 갔을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자식들 같은데 알고 보면 같은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보니까 의미의 자장이 되게 비슷해. 실제로 의미의 자장 안에서 움직인 거죠. 그렇죠, 넓어졌을 뿐인 거지. 그래서 어근이나 어원을 같이 이제 알아내는 노력, 그리고 중요한 건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죠.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잘 추적하면, 예, 저는 그게 완성도 높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그런 태도고요. 이 무지와 무식을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 사실은 화용론적으로 치면 무지하고 무식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어쩐지 헷갈리더라고. 바로 또 저게 무지죠.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교환 가능하게 쓰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식이 없는 놈, 이 무식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만 이런 무지한 놈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막 뜻이 안 통하고 이러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듣더라도 그냥 대충 뜻이 통한다라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향은 있어서 각자 약간은 다른 용례들을 가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쓸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래도 약간의 어원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했을 때, 그리고 방금의 용례의 경향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경향은 발견되는데요. 그게 제가 반대말을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댓글을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무지의 반대는 유지 아니냐. 그러니까 무식의 반대가 유식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유식하잖아. 네네. 그래서 유무로 식 앞에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지의 반대말이 유지하다고 잘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뭔가 없거든. 그러게 무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무지한 것에 대한 반대. 현명. 뭐 현명하거나 그렇게 확 가버린다고. 그렇죠. 지적이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무지의 명사니까 지성. 네. 지성이네. 지성. 지성이 이제 무지에 대한 보통 반대말 정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확 나는데요? 네. 무식의 반대를 우리가 지성적이야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식의 반대, 사람이 되게 무식해. 유식하네. 아는 게 많네. 지성적이야. 지성적이가 지식적이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차이가 확 나는데요? 네. 그래서 무지는 좀 더 본질이나 태도에 가까운 어떤 속성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 쪽에 가까운 것들의 계열에 있고 네. 무식은 좀 더 구체적인 것에 계열에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지식이 없거나 알미 없거나 또는 상식,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계열이 이제 무식 계열인 거고 무지 계열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본능적인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러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없는 거나 네. 지적인 태도 자체가 없거나 이런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염물질로 뒤덮인 땅에 흙을 한번 깔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식한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애들 좀 불러와 라고 말하는 태도는 무지한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뭐랄까 좀 더 예의 바르지 못한 거고 네, 뭔가 이렇게 태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알 의지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위험을 안다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무식한 경우는 개선이 좀 돼요. 네. 배우면 되니까. 배우면 되고 배움의 기회를 주면 되고 지식을 부여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은 해소가 가능해.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렇지. 태도의 문제니까. 네, 태도의 문제고 별로 알만한 어떤 욕망도 없고. 이게 아는 게 모르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야, 내가 모르면 지금부터 배워서 알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무지한 게 반지성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성하고 반대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참 간단한 단어들에 이렇게 또.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무지의 반대가 유지라고 했던 거는 농담이셨다고. 멤버 유지 말한 거라고. 물론요. 드립이라는 거 당연히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무지한 사람 앞에 그럼 넌 유지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어원적으로 쓰는 그런 장난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실제로 용례가 있지는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의 반대는 유식이 맞는데 예. 아 참 그것도 묘하네. 무지의 반대는 유지가 아니니까. 새끼발가락 골절 경험자 있습니까? 아니 나 방을 나오다가 방 문지방에 빡 찌어서 한동안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이러다가 교수님 말씀에 한 30분 지나서 고통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부러진 건 아니다. 네. 뒤에가 그 괴사한 것처럼 새끼발가락이 네, 아니요 안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왔어야지. 빨리 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